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책 어디 보시냐면요. 페이지 이렇게 생긴 데 있죠.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뭘 할지 내용이 있어요. 자, 스타디 세션 2가 있고 책 페이지 이렇게 생긴 거. 스타디 세션 2가 있고 스타디 세션 3가 제가 가르칠 부분인데 그 중에 스타디 세션 2 중에서 리딩 6는 안 합니다. 6는 다른 데서 다른 분이 하세요. 타임 밸류만이는 안 하고, 그 다음에 리딩 7이 있어요. 거기부터 할 거예요. 7. 뭐라고 되어 있냐면 statistical concept, 그 다음 reading 8, probability concept, 그 다음에 다음 세션을 넘어와서 reading 9이 있죠. common probability distribution 했어요. 그래서 probability distribution. 그 다음에 reading 10, sampling and estim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eading 11 보니까 hypothesis test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챕터를 6번에 걸쳐서 할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했더니 여기 보니까 다 통계학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통계학을 합니다. 제목은 quantitative analysis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배울 것은 통계학이에요. 그럼 6번을 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 하는가 하면, 우리가 통계학 기초책, 대학교에서 배우는 기초책은 보통 학교에서 어떤 학교는 2학기에 나눠서 하고요. 그러니까 반을 1학기, 반을 2학기에 하고, 어떤 대학은 그냥 한 학기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만 해요, 핵심만. 많은 부분 못하고. 저희가 3시간에 걸쳐서 6번 하니까 총 18시간을 총 합니다. 근데 한 학기 코스랑 비슷해요, 이게. 한 학기 코스보다 조금 부족할까?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거의 한 학기 코스에 가깝습니다. 그럼 한 학기에 학교에서는 얼마나 공부하냐면 보통 15주, 16주 하는데 중간고사 빼고 학기말고사 빼면 한 14주에서 13주 될 거예요. 그럼 14주에 3시간씩 하면 약 52시간을 해요. 학교에서 52시간 할 분량을 저희는 18시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대학교 때 우리 수업에 보면 이런 과목은 어떻게 하냐면 책은 이만큼 있는데 선생님이 책은 다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핵심적인 것만 가르친다고 해서 조금 이만큼 가르쳐주고요. 나머지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게 기초가 되니까 네가 졸업 후에 졸업 후나 대학원 가서나 혹은 다른 과목에서 연결돼서 그때 공부하면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요 핵심만 가르치셔. 그리고 나머지는 연장이 되면 되니까, 확장하면 되니까 나중에 해라 하고 했어요. 그 52시간에 걸쳐서 이 핵심을 가르치는데 우리는요, 이런 학원에서는 이렇게 핵심만 가르치면 안 돼요. 불만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이만큼의 내용은 있으면 거의 다 가르쳐줘야 돼요. 어쨌든 커버를 해주지 않으면 그 수강생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 이쪽은 수강생들이 다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터치를 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 책에 있는 게 한 90에서 95%를 가르칩니다. 5%는 제가 안 가르치면 왜냐면 너무 거기까지 가기엔 너무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게 너무 지엽적인 부분이라. 자, 그러면 학교에서는 52시간에 걸쳐서 조금밖에 안 가르치고 우리는 18시간에 걸쳐서 대부분을 가르쳐야 돼요. 그 진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복습이라는 건 거의 없고요. 그냥 쭉쭉쭉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습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이 통계학은 아시겠지만 수학적인 과목이에요. 수학적인 과목이라 논리가 꼭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딱 되는 게 아니에요. 수학에서 어려운 추상수학이 한 번에 읽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수학이라는 개념은 수천 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그게
조그만 글씨로 요만한 글씨로 써 있을 뿐이지 이게 오기 위해서는 수천 단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걸 한 번에 딱 읽고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고 이 통계학도 꼭 복습을 하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공식을 자꾸 외우시는데 공식 외워봐 이거 소용없습니다. 공식은 몇 가지밖에 없고 나머지는 공식을 외우시면 안 돼요. 출제위원이 뭐를 물어볼까요? 얘가 공식을 잘 외웠나? 답을 잘 적나?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얼마나 통계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습니다. 그런 통계학적인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다른 파이낸스 과목, 우리 CFA 시험에 관련된 과목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식을 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그 원리를 잘 파악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론을 들어가기 위해서 95페이지를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95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통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7, 8년 전에는 책을 썼어요. 통계학, Statistics라는 책을 썼는데, 그 이후에 책이 바뀌고, 이 CFA 인스티튜트에서 이걸 관장하잖아요. 여기서 책을 만들었어요. 책을 만들었고, 그거의 요약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책자에 있는 겁니다. 그럼 CFA 인스티튜트에서 왜 책을 만들었냐 하면 아마 이런 생각이었어요. 통계로 좀 부족하다. 이 파이낸스랑 연결을 해야 보니까 파이낸스하고 같이 섞는 파이낸셜 통계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책을 별도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스에서는 통계학이 일반 통계학이랑 비슷하지만 틀린 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강조점들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 책에도 보면 강조해서 썼고, 이제 파이낸스랑 연결하다 보니까 이제 예제가 여기서 나온 예제가 파이낸스 예제를 썼어요. 투자론 예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제가 나빠요. 왜냐하면 우리 통계학 책에서 보면 예제는 뭐가 나오면 동전을 던졌습니다.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나오냐? 그건 현실하고 아무 관계도 없죠. 파이낸스랑 아무 관계도 없고 경영이랑 경제랑 아무 관계도 없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가장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파이낸스 예제를 쓰다 보니까 현실에 맞추다 보니까 막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예제가 가정도 많아지고 그래서 예제는 그렇게 CFA 인스티튜트에 나온 책은 예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스웨저 노트는 예제가 그렇게까지 파이낸스에 관련된 게 없고 예제가 단순해요. 비교적. 그래서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서 절대 원리를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셔야 되지 공식을 외우면 안 됩니다. 공식은 외울 게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나머지는요 외우지 마세요. 왜냐? 그거 외우려고 해봐야 시험장에 가서 이 공식을 쓰는지 저 공식을 쓰는지 몰라요. 외우기만 하고 왔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린 건 통계학 없이 어떻게 이 시험 붙을 수 있을까? 아마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5에서 10%라고 그랬잖아요. 약 10%입니다. 이 시험 비중이. 그럼 다른 거 잘 보고 하면 괜찮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중학교 수학을 못하고 넘어가면 고등학교 수학은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수학을 못하면 그냥 중학교 수학은 포기해야 되는 거고, 초등학교 때 수학을 못하면 그냥 영원히 앞으로 수학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탯 레벨 1을 포기를 하면 레벨 2는 자동 그냥 포기하셔야 돼. 그 미련을 두시면 안 돼. 레벨 2에서 통계학을 다시 하려면 레벨 1은 다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다른 과목에 매우 연결되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CFA가 Certified Financial Analyst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력이 뭐냐면 투자론이에요. 투자론. 투자론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회계도 배우고 다 배우는 겁니다. 투자론에서 핵심이 뭡니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했더니 수익률을 높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기대 수익률이에요. 우리가 수익률을 하는데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위험도를 낮추고. 투자의 기본은 그거 아닙니까? 분산 투자 왜 합니까? 위험도를 낮추려고 하는 거고, 위험도를 낮추면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펀드 평가도 이렇게 쭉 나보면 평가를 할 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수익률만 보지 말고 위험도도 감안해라. 그래서 위험도를 감안한 수익률 어쩌고저쩌고 등은 많이 나와요. 그럼 기본 논리는 수익률을 높이고 위험도를 낮추는 건데 이걸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펀드가 있는데 어디가 수익률이 높냐? 어디가 위험도가 높냐 낮냐는 측정을 해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로 측정합니까?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뮤를 써요. 평균 수익률, 기대 수익률, 평균. 그 다음에 위험도는 뭐로 측정합니까? 분산을 이용,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써요. 다른 측정 방법이 있는데 해봐야 다 소용없고 결국은 다 일로 다 돌아가요. 그러면 뮤를 높이고 시그마 제곱을 낮추는 게 투자의 가장 기본 원리겠죠. 그죠? 이거 어디서 공부합니까? 평균과 분산. 이게 통계학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통계학은 우리 CF의 책의 시험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투자론의 가장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레벨 1에 보면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이건 뭐 하는 걸까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데요. 포트폴리오 어떻게 관리해요? 수익률을 높이고 위험도를 낮추도록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통계학을 못하시면 이 과목 중에 상당 부분을 반 이상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통계학 비중이 요거라도 적어서 그냥 문계자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다른 과목들이 안 돼요. 이런 과목 레벨 1의 한 반쯤이야 통계학과 거의 같습니다. 레벨 1의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가 레벨 2의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는 또 통계학이 또 나와요. 왜냐? 수익률을 높이고 위험도를 낮추려다 보니까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 측정하는 기준이 들어가다 보니까 통계학이 또 나와요. 레벨 2의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에. 그 다음에 레벨 2에 또 가시면 어떤 과목이냐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같은 과목이 있어요.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뭐 하는 걸까요? 위험도를 시그마를 관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시그마를 낮출 수 있을까? 그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통계학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학을 안 하시면 문제가 뭐냐면 통계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과목들이 많은 과목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힘들지만 통계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딩 7 해놓고 제목이 Statistical Concept, 통계 개념이라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Market Returns인데 시장 수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켓 리턴스는 그냥 붙인 거야. 무슨 뜻이냐면 이거 단순 통계학 아니야. 이거 파이낸스 통계학이야. 그래서 마켓 시장 수익이라고 넣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통계 개념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95페이지 하단으로 내려오면 이제 보는데 우리는 전문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굵은 글씨와 이태 글자가 있으면 그걸 핀포인트 해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줄 7.1 보겠습니다. Describing Dataset, 데이터를요 묘사한대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표현해 본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래요. 데이터가요, 우리나라 성인 남자 키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191, 162 쭉 있어요. 숫자가 한 10만 개를 있다 그래 볼게요. 이거 의미 있나요? 숫자가 10만 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데이터가 어떻게 생긴지 어떻게 알아요? 숫자의 나열일 뿐이지. 단순한 숫자의 나열로는 우리가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데이터를 여기서 말하면 디스크라이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데이터가 디스크라이브 해봐 그랬더니 데이터가요 10만 개 쭉 나열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걸 어떻게 디스크라이브 할까 하는 게 여기 핵심입니다. 자, 이제 굵은 글씨 보면 statistics가 나왔고요. 맨 처음에 있죠? 읽어볼게요. The word statistics라는 단어는요 is used to refer to data.
데이터와 관련이 있대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통계라고도 하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통계라도 하고, 통계는 또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줄, 괄호 다음에 and to the method. 뭐가 있냐면,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통계란 뭐냐 하면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거래요. 그 다음에 descriptive statistics하고 inferential statistics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 나중에 그때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즉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굵은 글씨로 population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세 번째 줄, sample이라고 굵은 글씨 있죠?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모집단과 표본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영어만 모를 뿐. 우리 모집단은요, popul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샘플, 표본위를 샘플이라고 부릅니다. 자, 맨 처음 왜 모집단과 표본을 구별했냐면 데이터가 이게 모집단인지 표본인지 명확히 구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앙골라인의 평균키를 알라고 했어요. 근데 앙골라인의 평균키를 아는데 모집단의 키가 만약에 모집단의 평균이요 17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진짜 평균이 170인 거예요. 근데 내가 앙골라인의 앙골라인의 평균키를 알기 위해서 표본을 추출해서 1000명을 추출했어요. 그 1000명의 키를 재봐서 평균을 냈더니 175가 나왔어요. 이 175는 진짜 앙골라인의 평균 175입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먼저 표본 건지 모집단 건지를 먼저 딱 구별을 해서 말을 해줘야 돼요. 의사 전달할 때. 이거 모집단 거예요 하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그건 진짜 평균인가 보다 하고 표본이라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은 170이라고 했지만 그 전후이지 꼭 170은 아닐 거야. 더 작을 수도 있고 제가 클 수도 있다. 그걸 생각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집단과 표본을 미리 구별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맨 처음 모집단과 표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굵은 글씨로 Types of Measurement Scales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 통계학 책에는 거의 안 다루는 부분입니다. 근데 미국의 통계학 책은 항상 이게 앞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처음이라 아마 통계학 공부하신 분은 잘 안 다루는 거라 이해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개념적인 거라. 자, 거기는 네모가 4개가 있죠. 나미널 스케일과 오디널 스케일, 그 다음 세 번째 인터벌 스케일, 네 번째 레이시오 스케일이 있는데, 자, 여기서 뭐냐면 숫자가 나왔어요. 이 숫자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에 관한 얘기인데, 예를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미널 스케일하고 오디널 스케일 둘을 비교를 해볼게요. 예를 가지고. 자, 나미널 스케일은요, 순서, 1, 2, 3은 매기는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 가지고 순서 없이 매겨요. 순서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러니까 어떤 키순이라든지, 어떤 좌석순이라는 의미 없이, 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라고 할까요? 의미 없이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예를 든다고 합니다. 예를 볼게요.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요. 제가 키순에서 나와주세요 하고 키를 쟀어요. 그래서 키 순서로 제일 크면 1번, 두 번째 크면 2번, 세 번째 크면 3번 이렇게 했어요. 그럼 숫자가 왔습니다. 어떤 2라는 숫자가 수집됐어요.
의미 없이 나온 2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2번이야. 번호만 2번일 뿐이야. 숫자가 2번일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키 순서란 2번이라는 건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죠. 두 번째로 키가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가 어느 정도 의미를 갖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나미널 스케일은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오디널 스케일은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 예제는 키 순서도지만 다른 순서라도 어떤 순서가 있는 숫자들을 모은 거를 오디널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보겠습니다. 자동차 국회의원이요, 무슨 차를 갖고 있나를 봤어요. 그래서 대형 차 종류에 따라서 대형차를 갖고 있으면 3 주고 중형차를 갖고 있으면 2를 부여하고 소형차를 갖고 있으면 2를 부여했어요. 여기서 수집됐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요 2번이 나왔어. 그러면 순서의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차라가 중간 차라는 거고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평균을 내봤습니다. 평균을 냈더니 2.9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거로부터 뭘 알 수 있나요? 국회의원들의 차는 대부분 크다라고 우리가 판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숫자를 가지고. 근데 제가 국회의원의 출신에 따라서 번호를 매겼는데요. 그냥 임의를 매겼어요. 제가 경기도를 1번 주고 경상북도를 2번 주고 해서 매겼어요. 그랬더니 국회의원의 평균을 딱 쟀더니 5.6이 나왔어. 이거 의미 있나요? 5.6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면 아무 설명할 수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숫자가 수집됐는데 뭔가 설명거리가 있느냐? 설명거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숫자 있냐의 차이예요. 나미널 스케일로 수집된 숫자는요, 통계 분석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평균 내도 소용없고, 왜냐, 숫자가 갖는 의미가 별도 의미가 수반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단순히 그 숫자일 뿐이지. 만약 오디널 스케일로 수입된 건요, 거기에 의미가 있고, 통계 분석의 의미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렇게 대형차, 소형차는 순서가 있잖아요. 숫자가 크면 큰 차잖아요. 그러면 통계 분석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 자료가 막 수집했어요.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마저 디스크라이브 한다고 그랬는데, 나미널 스케일의 데이터예요. 그 디스크라이브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그건 통계 분석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 통계 분석을 했더니 평균이 얼마가 나고 분산이 얼마나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돼. 왜? 그건 그냥 숫자일 뿐이지. 숫자라는 글자일 뿐이지 숫자가 수반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에 나는 수반의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Types of Measurement Scale 하는데 여기서 보면 4가지가 나오잖아요. 4가지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어느 정도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디널 스케일과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인터벌 스케일인데 2와 3은 오디널 스케일과 인터벌 스케일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차이가. 그래서 저는 인터벌 스케일과 레이시오 스케일을 대신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가지고 해볼게요. 1번 10도씨와 20도씨 2번 10달러와 20달러 숫자가 지금 어떤 숫자가 뭐냐면 10이라는 숫자와 20이라는 숫자가 모여 있어요. 그죠? 자, 10도씨보다 20도씨는 더 덥습니다. C는 셀시우스고 숫자가 높으면 더 덥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게 더 덥냐 하면 당연히 이게 더 덥습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이 중에 돈이 있는데 너 얼마 갖고 있니? 했더니 한 사람은 10불 갖고 한 사람은 20불 갖고 있대요. 누가 돈을 더 많이 갖고 있니? 하면 이 사람이 더 많이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는 뭘 할 수 있냐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뭔가가 의미가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다음 질문 해볼게요. 10도씨에서 20도씨 되면요. 숫자는 2배인데 2배로 더운 걸까요? 2배로 덥습니까? 자, 여기서 10불에서 20불이 되면요. 돈이 2배로 많아진 건가요? 맞습니다. 여기는 2배라는 의미를 갖지만 여기는 2배로 더운 게 아니에요. 더 더운 건 맞지만 2배로 덥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파렌하이트로 바꿔볼게요. 그랬더니 이게 50도 파렌하이트고요. 10도씨가 이거는 68도 파렌하이트예요. 확실히 여기서 보면 50과 68이라는 숫자를 보면 2배로 더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만든 셀시우스 체계에 의하면 숫자가 2배일 뿐이죠. 그 다음에 켈빈 온도라는 건 283.15도고, 또 K고, 이건요, 293.15K예요. 15도 K예요. 그러니까 2배로 더운 게 아니에요. 다만 셀시우스 시스템에서 측정을 해봤더니 숫자가 2배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1번과 2번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숫자가 2배면 2배예요. 여기는요, 숫자가 2배라도 2배는 아니야. 그냥 더 큰 거, 뭔가 더 의미가 더 부여는 있지만 2배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인터벌 스케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레이시오 스케일, 레이시오대로, 비율대로 간다고. 2배면 2배, 반배면 반배 의미를 가져요. 정확하게. 그 숫자 수집됐을 때 가장 많이 통계 분석을 할 수 있고 가장 많이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건 레이시오 스케일의 데이터예요. 이런 경우는 모든 걸 우리가 배우는 모든 통계를 분석해서 해도 맞습니다. 그 다음은 인터벌 스케일이고요. 그 다음은 오디널 스케일이고요. 그 다음에 나미널 스케일이에요. 나미널 스케일은 거의 통계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라고는 저것밖에 없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모드라는 거. 그 정도에는 할 게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그 다음에 96페이지 제가 Types of Measurement Scales를 했는데, 이거는 이해가 잘 되면 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그건 나중으로 미루세요. 왜냐하면 여기만 나오지 더 이상 다른 데서 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읽을게. 9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You have $0라고 있어요. 0 있죠? 0의 의미예요. 0의 의미는 뭘까요? 하여튼 나 없어. 나 없다가 0이잖아요. 나 0달러 있으면 무슨 뜻입니까? 나 돈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레이시오 스퀘어에서는 0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터벌 스케일에서 0은 없달까요? 0도씨입니다. 이거 더움이 없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터벌 스케일에서의 데이터의 0은요, 없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레이시오 스케일에서 측정한 데이터의 0은 없다고. 자, 97페이지에 상단 부분엔 퍼레미터라는 굵은 글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보면 샘플 스태티스틱이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 이게 모집단인 건지 모집단이 표본인지 꼭 구별하라고 그랬잖아요. 모집단의 데이터가 디스크라이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생겼냐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모집단의 평균 분산이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평균과 분산을 알면 이게 모집단 평균이고요. 뮤라고 표현합니다. 시그마 제곱은 표본 모집단 분산입니다. 평균과 분산을 알면 우리가 데이터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겼구나라는 걸. 표본의 경우에는 모집단의 평균 분산이 있듯이 표본의 평균과 분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표본의 분산은 기호를 표시할 때 X바라고 표시합니다. 처음에 평균이, 표본 평균. 잠시만요. 표본 평균이 X바고요. 표본의 분산은 S자국으로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평균과 분산,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지만 평균과 분산을 하면 상당히 우리가 그 데이터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파라미터, 모스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라미터 바로 윗줄부터 읽어볼게요. A measure used to describe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모집단의 특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파라미터예요. 그 파라미터를 알면 모집단이 통계학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표본에도 그에 대응되는 게 있었잖아요. 이것도 뭐라고 이름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모수라고는 부를 수 없잖아요. 왜냐면 모수란 건 모집단의 수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가 샘플 스태티스틱스라고 부릅니다. 샘플은 붙이셔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스태티스틱을 그래서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불러요. 통계량.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저기 뭐지 하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표본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굵은 글씨로 frequency distribution 있죠? 거기 설명을 드릴게요. 사장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불러가지고 직원이 갔어.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여성복만 했는데 이제 남성복도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남성복을 알란 말이야. 남성복의 치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남자들의 치수. 그 중에서도 키가 중요해서 남자 키 알아봐 했어요. 라고 직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직원이 가서 이제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제 키를 다 쟀어요. 그래서 181, 172에서 쭉 키를 재서 무려 100만 명 거를 가져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을 했죠. 그래서 직원이 사장님한테 갔어요. 사장님, 키를 알아와 보라고 해서 알아봤어요. 키를 이렇게 잘 알아봤어요. 정말 알아봤죠? 그럼 사장님이 칭찬해 줄까요? 사장님이 생욕을 하겠죠? 너 벌써 그만둘 때가 됐냐고. 사장님이 말하는 건 뭐예요? 알아보라고 했지만 사장님이나 혹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한국인이니까 이렇구나라는 특징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지 단순히 숫자를 나열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건 단순한 숫자의 나열에 불과합니다. 그럼 숫자를 나열하지 않고 어떻게 정리해서 데이터를 정리해서 요약해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그걸 여기서 뭐라면 아까 describe라 그래서 describe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걸 하자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 배운 게 평균 분산도 먼저 말을 아까 했으니까 그것도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배웠고 평균 분산 전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런 방법이 있겠네요.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각적인 방법 중에서 표로 표현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표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가장 시각적인 거예요. 표와 그래프.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시각적으로 표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도수분포표가 있습니다. 도수분포표를 영어로 frequency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릅니다. 프리퀀시는 빈도 혹은 도수, 빈도가 또 흔한 말이고 도수는 통계학적 용어고 도수 분포예요. 이걸 한대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Professor's Note라고 해서 학사모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스텝 1, 스텝 2, 스텝 3라고 되어 있죠. 그거를 다음 페이지 예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98페이지 example 보겠습니다. 테이블 A를 한번 볼게요. 테이블 A 제목은 Annual Returns, 연간 수익률이에요. For Intelco Incompany Common Stock. 인텔커라는 회사의 보통주 커먼 스탁의 연간 수익률이래요. 아마 이제 고객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직원한테 저 인텔커에 관심이 많은데 인텔커 그 보통주 연간 수익률 좀 한번 조사해 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열심히 가서 조사를 해서 직원한테 고객한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둘리 다섯에 20년간 연간 수익률입니다. 데이터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첫 해는 수익률이 10.4% 나왔고 그 다음 쭉쭉쭉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럼 고객이 이제 수익률 좀 알아달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고객이 이거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죠. 왜냐면 그래서 어떡하란 얘기야? 왜냐면 이게 데이터가 다행히도 20개라 다행이지 만약에 이게 10만 개, 100만 개 넘어가면 진짜 숫자의 나열에 불과합니다. 20개인 이것도 숫자의 나열에 불과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약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 보면 되겠죠? 표로 만들어 봅시다 하는 거 지금. 자, 테이블 B를 보겠습니다. 테이블 B인데 표를 만든대. 그래서 맨 처음에 구간을 만들어요. 구간. 테이블 보면 인터벌이라고 나왔죠? 구간을 만들어. 그게 페이지 97페이지에 보면 스텝 1 페이지 97 스텝 1 Define Intervals라고 있어요. 구간 정하세요. 구간 정하라고 그랬더니 대략 보고 이렇게 했어요. 마이너스 30%부터 마이너스 30% 이상 마이너스 20% 미만 마이너스 20% 이상 마이너스 10% 미만 마이너스 10% 이상 0% 미만 이렇게 나누는 게 좋겠죠, 그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간을 이렇게 정하고 저렇게 정할 수 있지만 10% 단위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텔리즈라고 되어 있는데 텔리즈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7페이지 보겠습니다. 스텝 2 스텝 2 이탈리 글자면 tallied observations라고 되어 있죠. 텔리라는 용어를 처음 보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텔리즈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숫자 셀 때 어때요? 야,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20% 하나 있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보면 숫자 어떤 숫자가 이 구간에서 하나 있으면 발을정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카운트 하는데 서양 애들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걸 텔리라 그래요. 우린 발을정자 쓰는 거. 얘네들은 텔리 한다 그러고. 그 텔리를 그렇게 했어요. 두 개 있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래서 카운트 하라고 했어. 카운트 했더니 그 다음에 97페이지 보겠습니다. 스텝 3 count the observation 했는데 카운트가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몇 개예요? 카운트 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이네. 이게 7. 카운트하라는 카운트. 그래서 여기다 frequency, 빈도 또는 도수를 적습니다. 이 안에 한 번 들어가 있고, 두 번 들어가 있고, 세 번 들어가 있고, 일곱 번 들어가 있고, 다 합쳐서 토탈 했더니 20번. 이게 도수분포 표예요. 맨 끝에 보면 40에서 50. 그러니 표를 보면 대략적으로
분포를 할 수 있잖아요. 수익률이 가장 나쁠 때가 마이너스 20% 단위 때, 가장 좋은 때가 40% 단위 때. 그리고 대충 분포를 우리는 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표를 만들면 단순한 숫자의 나열에서 상당히 벗어나서 대충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 이해됐죠? 98페이지 테이블 B에 보면 이 앞에 absolute라고 돼 있어, 절대라고 돼 있는데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이건 absolute를 쓰는 이유는 절대가 아닌 상대적인 거와 구별 꼭 하고 싶을 때는 쓰시고 아니고 싶을 때는 그냥 안 쓰셔도 됩니다. 99페이지에 relative frequency라고 돼 있죠. 이건 뭐야? 상대 도수죠. relative는 꼭 쓰셔야 됩니다. relative 안 쓰면 절대 도수가 되버려요. 상대 도수는 뭐야? 전체 중에서 몇 퍼센트 차지하는가. 전체가 20번이니까 마이너스 30% 이상, 마이너스 20% 미만은 한 번이라 전체 중에서 한 번을 차지해서, 그래서 5%. 마이너스 20% 이상, 마이너스 10%는 두 번이라 전체 중에서 이만큼 차지해요. 그래서 10%. 그래서 여기는 절대 도수고 이쪽은 상대 도수.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 다음에 굵은 글씨로 cumulative absolute frequency하고 cumulative relative frequency가 있는데 cumulative만 설명드리고 빨리 끝낼게요. 그냥. cumulative는요 누적이에요. 그럼 cumulative 누적 absolute 절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frequency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이라 뭐뭐 이하는 총 몇 번이나 되냐. 뭐뭐 이하는 이 칸은요 마이너스 20% 미만은 총 몇 번이나 됩니까? 그때 한 번. 그 다음 칸은 뭘까요? 말이 올 때 마이너스 10% 미만은 총 몇 번입니까? 한 몇 번이죠? 1 더하기 2번은 3번. 그 다음 세 번째 칸은요 여기 뭐 오면 될까요? 0% 미만은 총 몇 번입니까? 했더니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큐머튼 뭐뭐 미만은 총 몇 번입니까예요? 이 경우에는 큐뮬러티브, 렐러티브하고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뭐뭐 미만은 총 몇 퍼센트입니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표는 이렇게 만들면 이게 기본 도수분포표고 이런 것까지 넣으면 확장된 도수분포표고. 자, 이제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로 이걸 만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30에서 퍼센트 빼겠습니다. 숫자가 너무 복잡해져서 20까지에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10까지 마이너스 10에서 0까지 했어. 마이너스 30에서 20까지는 한 번 막대 그래프를 그립니다.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10까지는 두 번, 그 다음 세 번, 그 다음 7번 이렇게 그려요. 막대 그래프. 이건 뭐래? 10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히스토그램. 시각적으로 그래프 그리는 거에 첫 번째 배운 게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요. 훨씬 막대 그래프가 도수분포보다 시각적이죠. 그래프라.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101페이지에 피겨 7.4를 보겠습니다. 7.4 프리퀀시 팔리가이라고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꼭대기에 가운데점, 꼭대기에 가운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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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점을 연결해 봅니다. 이게 프리퀀시 팔리간이에요.
여기는 되세요. frequency 빨리가 우리말 번역하면 뭘까요? 꺾은선 그래프.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용어만 영어라 낯설 뿐이지 다 쉬워요. 막대 그래프와 꺾은선 그래프. 그래프는 그 외에도 수없이 많겠지. 원으로 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릴 수 있는데 우리 책은 그것밖에 안 나오니까 그걸로 끝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게 뭐냐 하면 시각적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는 방법을 봤어요. 그래서 표와 그래프로 하면 된대요. 자, 이제 뭘 보시냐면 실라부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라버스 페이지 3을 볼게요. 뭐 나눠드린 거 있는데 맨 처음에 나눈 게 수업 일정이고요. 그 순서대로 대충 뭐 정확하지는 할 거고 그 다음에 페이지에 보면 통계에 관한 견해가 있는데 거기 심심풀이로 한번 마크 트웨인만 읽어볼게요. 마크 트웨인은 뭐라고 말했냐면 There are three kinds of lies. 세 가지 종류의 거짓말이 있대요. 페이지 2입니다. lies, 거짓말이 있고 damned lies. 저는 그럴듯한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책이 어떤 책에는 이제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and statistic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마크 트웨인이 자서전에서 쓴 글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쓰면서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영국의 총리였고 어떤 문학자였던 총리가 있는데 그분이 한 말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마크 트웨인이 미국에서는 굉장한 소설가 아닙니까? 그 어떤 소설이냐면 거지와 왕자, 그다음 톰 소야의 모험, 그다음에 허클베리 핀의 모험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분은 글이 예를 들면 허클베리 핀의 모험 같은 경우 보면 그 흑인이 나오는데 흑인이 쓰는 용어가 아주 어느 지역에 국한된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 마치 우리 김유정이라는 분을 아시잖아요. 그분이 강원도 어느 자기가 살던 곳에 거기에 특별한 방언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를 들면 강원도 사투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만 사투리를 찾아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읽어보면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잘 대충 이런 말인가 보다 느끼지.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문학적으로 훌륭하다 그러잖아요. 그 마크 트웨인 똑같은 거예요. 어느 지역에 뭐 남부 사투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어느 특정한 지역의 사투리를 더 옮겨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을 하면 뭐 어떤 경우는 전라도 사투리를 했는데 전혀 느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전라도 사투리를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못 찾습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한 일이 굉장히 미국에서 문학사에서는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크 트웨인은 사람의 기피 대상이 되기도 한 게 거기 글에 보면 자꾸 니그로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지금 몇십 년 동안 방송에서는 전혀 안 쓰는 용어잖아요. 니그로라는 단어는 미국에서. 그러다가 이제 오바마가 대통령 마지막 때 그 용어를 썼어요. 쓴 의미는 좋은 의미 썼습니다. 니그로가 없어지면 뭐하냐 단어가. 현재도 아직도 이렇게 인종차별이 심한데 하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오바마 말을 이제 언론에 옮기면서 차마 그 말은 못 쓰고 N-word라고 썼어요. 이렇게 N-word. 이 말은 못 쓰는 니그로라는 단어는 쓰면 큰일 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에는 이 니그로라는 단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마크 트웨인이 흑인들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반어법으로 쓰기 위해서 했는데 어쨌든 그 말이 많이 나오니까 어느 주의 초등학생 금지 책으로도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금지된 데가 많아요. 어쨌든 마크 트웨인이 이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미국 사람의 대부분은 마크 트웨인이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마크 트웨인 딴 사람이 말했다고 하는데 재상의 총리의 글을 훑어보면 그 사람이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착각하고 그 사람이 말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말이에요. 세 가지 거짓말인데 라이즈가 있대요. 거짓말이 있대요. 단순한 거짓말이에요. 내가 여자다 이렇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니까 단순한 거짓말이고요. 근데 damned lies는 제 느낌에는 좀 논리적인 거짓말.
좀 생각해봐요. 언뜻 보면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아닌 거짓말.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세 번째 더 사악한 거짓말이 통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원래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호도시킬 때 어떤 방법을 씁니까? 통계 자료를 갖다 대요. 통계 자료를 딱 갖다 대거나 엄청난 통계 기법을 써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은 그걸 반박하고 싶어도 반박할 방법이 없어요. 왜? 통계 자료를 구할 수도 없고 통계 기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모르는 똑똑한 사람들은요, 이걸 이용해 사기를 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나쁜 거짓말의 통계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페이지 3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핸드아웃 2를 보겠습니다. 자, 표 2.6에 22명 학생의 점수가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35점, 41 쭉 나와 있어요.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림 2.5에 두 개의 그림이 있잖아요. 좌측과 오른쪽에 있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동일한 자료를 만들었는데 왼쪽은 구간 크기가 10인경을 봤더니 이렇게 생겼대요. 오른쪽은 이렇게 생겼대요. 구간이. 동일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동일한 자료를 이용했는데 자료를 디스크라이브해서 했더니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왜 그렇게 되냐? 시작 지점과 구간의 크기를 달리하면요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이래요. 제가 사람들 이렇다고 믿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보여주면 되잖아. 이렇게 내가 통계 분석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만약에 소득이라고 해볼게요. 나는 소득의 불균이 너무 심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만들면 돼요? 데이터에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보여주면 돼.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소득 불균이 심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하면 표나 그래프는 시각적으로 참 좋지만 여기서 분석하는 사람이 자의성에 의해서 혹은 어떤 의도에 의해서 표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계라는 건 문제가 생기잖아요. 통계라는 것은 진실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숫자라는 것은 문자는 있고 숫자가 있잖아요. 숫자. 이 숫자는 장점이 뭡니까? 가장 큰 장점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문자는요, 해석을 여지를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거는 여러 가지를 해석하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한용운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님은 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님은 누구냐 그랬더니 1번 조국, 2번 연인, 3번 다 된다 그러잖아요. 솔직히 한용운 님이 뭘 생각하고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후세들은 이런 느낌도 있고 이런 느낌도 있대. 문자는 그런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는 거예요. 주관성, 자의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숫자는 안 그렇죠. 1 더하기 2는요, 무조건 3이에요. 인간이 1명 있고 인간이 2명 있으면 인간은 3명이에요. 이 사람이 불가촉 총민이든 이 사람이 대통령이든 아무 상관의 신분과 인종과 그거에 관계없이 1 더하기 2는 3입니다. 이 숫자는 명료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문의 분야로 옛날부터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숫자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학문을 가장 좋으니까. 이런 좋은 정직한 숫자를 이용했는데 숫자를 모아놓고 보니까 거짓말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을 하고 숫자를 모아놓은 건 정직하자고 하는 건데 이 통계에서는요 거짓말이 난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정직한 걸 모아놓으면 정직이 안 되고 거짓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한 거죠. 그래서 이 자의적인 거와 의도를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자의성이 포함시킬 수가 있어. 왜 그러냐? 출발지는 어디로 하느냐? 이 간격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럼 그렇지 못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했더니 가장 정확한 건 뭐니까? 숫자잖아요. 숫자로 상황을 표현해 보자니까. 상황을.
숫자만큼 정직한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얼마나 덥냐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오늘 쌀쌀했어.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은근히 서늘하더라고 했어.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이건 해석의 여지가 너무 넓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은요, 오늘 얼어 죽을 뻔했네 할 거고, 저 북극에서 지금 온 사람은 어떨까요? 따뜻하던데?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그 듣는 사람은 완전 다르게 또 해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좋은 해석 방법, 오늘 날씨를 온도를 표현하는 방법은 뭐예요? 최고 13도씨고 최도 4도씨였어 하면 우리는 이거로부터 명확하게 의사 전달을 할 수 있고 듣는 사람이 명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얘기해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렇게 자의성 있는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수치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수치로 표현하면 이런 자의성이 없어집니다. 수치로 표현하되 그냥 수치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합리적인 공식을 이용해서, 합리적이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쓰면 거기서는 결과가 딱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를 수치로 표현해야 되는 게 있죠? 뭐를 수치로 표현해야 될까? 알겠습니다. 앙골라인이 어떻게 생겼냐 물어봤더니요. 앙골라인의 발 사이즈, 앙골라인의 이런 거 얘기해봐 아무도 모르잖아요. 인종이 갖는 인종적인 특성을 얘기될 거 아닙니까? 인종적 특성. 이게 뭐가 있을까요? 했더니 피부색, 평균 키, 체격, 어떤 민족은 호리호리하고 어떤 사람은 뚱뚱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저 수치로 표현한다는데 데이터에 뭐로 수치로 표현해야 될까 하는 게 낫네.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뭐로 수치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를. 그 첫 번째가 103페이지에 measure of central tendency예요. 뭘 맨 처음에 수치로 표현해야 되면 central tendency를 수치로 표현한대요. 중심 위치예요. 그럼 데이터가 2차 면에서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이 데이터의 센터는 어딜까요? 했더니 이쯤 되겠네. 이걸 표현해주면 되는데 여기에 몰려있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저기 하나, 두 개가 여기가 있어. 그럼 이제 센터를 표현하기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 때문에. 얘 무시하고 여기다 점을 여기다 찍을 건지 센터를 표현할 건지, 얘가 저기 있거든요. 얘까지 감안해서 이쯤 할 건지 하는 문제들이 남아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럼 휴식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휴식은 10분입니다.